똑똑 솔깃한 라디오. 네가 오는 날. 박주연. 비가 오면 참 좋겠어. 네가 나에게로 오는 그날에는 먼지 닦인 그 길로만 발을 디딜 수 있게. 눈이 와도 좋겠어. 소복소복 쌓인 길. 너 오는 소리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나를 떠날 땐 즐거운 영화를 보면 좋겠어. 슬픔이 오다가 네 웃음에 저 멀리 달아나게. 나 흙이 되면 너를 기다릴게. 푸른 나무로. 네가 오는 날엔 꽃으로 널 피울 수 있게. 나를 떠날 땐 즐거운 영화를 보면 좋겠어. 슬픔이 오다가 네 숨에 저 멀리 달아나게. 나흙이 되면 너를 기다릴게. 푸른 나무로. 네가 오는 날엔 꽃으로 널 피울 수 있게.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손창섭의 혈서 들려드립니다. 혈서. 손창섭. 이러한 편지가 온 날 저녁에는 청년 3인 중 2인은 처녀 1인을 앞에 놓고 결혼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이 편지대로 규홍이가 창애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준석이었다. 무조건 나는 찬성이다. 규홍이는 절대적 창애와 결혼해야 된다. 규홍이가 아니면 저런 지랄쟁이와 혼인할 사람이 없다. 절대적이다. 건 절대적이다. 이러한 준석의 절대적 주장 앞에 그래도 달수는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끝판에 가서는 준석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러 결국 굴하고야 마는 달수였지만 시초에는 꽤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보는 것이었다. 건 그렇게만 생각해선 안 될 거야. 멀쩡한 사람이 누가 지랄쟁이를 데리고 살아. 나 같으면 절대 결혼 안 할 테야. 이 맹랑한 자식아, 누가 너더러 결혼하라는 거야? 너 같은 건 지랄쟁이하고 혼인할 자격도 없어. 너 같은 건 문제도 안 돼. 규홍이 얘기야. 지금 규홍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어디 내가 창애하고 결혼한대. 만일 나 같으면 지랄쟁이하고는 살지 않겠다는 거지. 나도 그러니까 규홍이도 그럴 거란 말이야.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자식. 야 무턱, 그래 너하고 규홍이하고 같아? 우선 생긴 게 너하고 같아? 마음 쓰는 게 너하고 같아? 목소리가 같아? 이런 천치 같은 자식. 너하고 규홍이하고는 딴 사람이야. 겉도 속도 생판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규홍인 창애하고 결혼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적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지 뭐.
아무렴 지랄쟁이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원, 이런 답답한 자식 봐. 야, 이 자식아, 이 매주 대가리 묻어가. 그래 규홍이하고 너하고 생각이 같단 말이야.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다른 법인데 규홍이하고 너하고 생각이 같단 말이야. 이거 봐. 도대체 시 쓰는 남자하고 병역 기피자하고 생각이 같단 말이야. 내가 하는 소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야. 결국 모가지를 댕공 잘라서 혈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말이야. 지랄쟁이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절대적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렇게 무의미한 논쟁은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다. 당자인 규홍이나 창애야 어떻게 생각하든 준석이와 달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들 두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규홍이나 창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준석이와 달수가 그 운명적인 논전을 되풀이하든 말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든 간에 규홍에게는 모가지를 댕공 잘라 혈서를 쓰는 시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속에서도 규홍은 그만큼이나 여러 차례 신문과 잡지에 투고를 해도 발표되지 아니하는 그 시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고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었다. 창애는 또한 창애대로 준석이와 달수가 아무리 자기를 가리켜 지랄쟁이니 결혼이니 하고 들까불어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허탈한 태도로 석상처럼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그만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규홍이와 창애를 앞에 놓고 준석과 달수의 그 보람없는 토론은 같은 식으로 얼마를 더 계속하다가 마침내는 공식이나처럼 준석의 위압적인 주장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자식아, 너는 그래 어디까지나 나한테 반항할 생각이냐? 죽어도 너는 내 말에 찬성하지 못하겠단 말이냐? 준석은 여차하면 후겨 갈길 것 같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반항하갔대? 그럼 찬성한단 말이지? 찬성이야 뭐 억지로 찬성하는 것도 찬성인가? 이 자식아, 복잡하게 여러 소리 말고 간단히 한마디로 대답하고 말어. 나한테 끝끝내 대항할 테냐? 그렇지 않으면 찬성할 테냐? 글쎄, 반항하는 게 아니래도 자꾸 그래. 그럼 찬성한단 말이지. 찬성하고도 싶지만 강제로 하는 찬성은 정말 찬성이 아니래도 그냥 그러네. 이 자식이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말로 해결이 안 남은 결국 주먹으로 결판을 지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 최후 수단은 그것뿐이야. 준석은 달수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주먹을 내밀어 보이는 것이다. 그쯤 될 말이면 울음 반 웃음 반 섞인 달수의 표정은 그대로 더 심각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전부가 파멸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한숨을 토하는 것이다. 그것은 즉시 그의 영혼에 무거운 신음소리로 변하여 입 밖으로 새어나오고 마는 것이다. 왜 이렇게도 내 속을 몰라줄까? 한 주일이 지나도 두 주일이 지나도 달수의 취직 행각은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느새 12월이건만 그는 겨울 내의도 없이 맨살에다 염색한 미군 작업복 상하를 걸치었을 뿐이다. 까칠해진 그의 얼굴은 언제나 먼지투성이다. 그리고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된 입술은 의식해서 꾹 다물지 않으면 덜덜덜 떨리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닥치는 대로 회사고 음식점이고 서점이고 시계방이고 그러한 구별 없이 10여 군데 내지는 20여 군데나 찾아들어 가보는 것이었다. 물론 요즘 와서는 손톱만한 희망도 거는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며 중얼거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나는 법과 대학생인데 고학생입니다. 학비와 식비만 당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두루 쳐다보는 것이었다. 달수는 취직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취직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몇 달을 두고 진력해도 어째서 자기만은 취직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그가 모를 일이란 그것뿐만은 아니었다. 우선 그 자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부터가 달수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번은 거리에서 바로 자기 앞을 걸어가던 사람이 미군 트럭에 깔려 즉사했다. 그때 달수 자신도 하마터면 트럭 앞대가리에 이맛빼기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날 이후 달수는 자기가 살아있다는데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대량 사륙이 자행되었던 6.25 때가 아니라 그러한 불안은 실로 그날부터였다. 따라서 자기는 왜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까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를 짓누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달수에게는 준석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가지가 허리통이 뚝 끊어져 나가지 않고 어째서 공교롭게도 한쪽 다리만이 저렇게 잘라졌을까 하고 달수는 늘 신기했을 뿐 아니라 한 번은 그런 생각을 입 밖에까지 냈다가 준석의 격분을 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아니라도 준석은 도대체가 실없이 화를 잘 냈다. 세상 만사가 그에게는 하나도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개 중에도 달수의 언동은 더했다. 준석은 달수를 향해서만은 화를 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러한 자신을 저도 알고 있는 모양이라 오랫동안 군대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고분고분 말을 못하노라고 스스로 변명하듯 하기도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준석은 가짜 상위 군인인 것이다. 군속으로 전방에만 나가 있던 그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가지고 후방으로 돌아와서부터 어여시 상위 군인 행세를 하려드는 것이었다. 그가 걸핏하면 달수 보고도 군대에 나가라거니 깊이 자라거니 하는 것에는 그러한 심리적 연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날 저녁 준석은 취직을 구하러 가서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고 달수에게 물었다. 솔직하게 실지대로 일러주니까 준석은 단박 얼굴을 붉혀가지고 이 자식아 어서 죽어라 죽어. 공부고 뭐고 다 집어때리고 어서 군대에 나가서 공산군의 총알바지나 되라고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이런 자식이 20여 년이나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게 아주 기적이라고 하고는 마치 음식에 관격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난타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달수는 23년 동안을 이만큼 살아온 것이다. 악성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게 창궐한 해에도 그는 병사하지 않았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애매히 또 무참히 쓰러져간 6.25도 그는 무사히 넘겼고 해마다 발표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엄청난 숫자 속에도 그는 끼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준석처럼 한쪽 다리를 절단되는 일조차 없이 지구상에 있는 20여억 인류의 그 누구 하나 꼭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우연히 살아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냐. 달수는 군대에 나가기 전에 대학교 법과를 마치고 싶었고 그 뒤에는 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었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뚜렷한 희망조차 품고 있는 것이었다.
준석이가 아무리 그를 조소하고 죽으라고 공격한데도 어떠한 인간이나 매일반으로 장래라는 무한대의 미지수에 대하여 약속 없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자격을 그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제도 오늘도 추위에 떨면서 취직을 구해 서울 거리를 헤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달수는 역시 이 저녁에도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은 오늘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물거품이 수없이 떴다가는 꺼지고 떴다가는 꺼지고 하는 탕류 속에 자신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채 어둠에 쫓기어 돌아오는 것이다. 방 안에는 언제나 다름없이 준석은 때에 전 이불 속에서 목만 내밀고 있었고 창에는 목석같이 한 구석에 멍청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손이 곱아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으리만큼 찬 날씨인데도 창에는 추위마저 느끼지 못하는 듯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은 유달리 혹독한 추위다. 올 겨울 들어 최고의 추위인 것이다. 불란서 강습에서 돌아온 규홍이까지도 오늘만은 시를 주무를 엄두조차 못 내고 일찌감치 자자고 서두를 지경이었다. 창애가 옆방으로 자러 간 뒤 셋이는 불을 끄고 언제나처럼 입은 채로 한 이불 속에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잠은 고사하고 몸이 자꾸만 더 조여드는 것이었다. 규홍의 양쪽 옆에 누워있는 준석과 달수는 등과 엉덩이가 시려서 저적금 이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운데 누워있는 규홍이 역시 어깨 쭉지가 얼어들어와서 그대로 잘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불을 켜고 도로 일어나 앉고야 말았다. 어떻게 하면 눈을 붙이고 밤을 새우나 하는 궁리 끝에 저쪽 방에서 창애가 혼자 덮고 자는 이불을 가져다가 넷이서 두 이불에 나누어 자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이불에 둘씩 갈라 자자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결국 누가 창애와 한 이불 속에서 자느냐 하는 난 문제에 그들은 부닥쳤다. 창애에게 병적으로 공포를 느껴오는 달수만은 애초부터 별 문제였다. 결국 규홍이나 준석이가 누구든 창애와 같이 자야 할 형편이었다. 규홍은 늘 하는 버릇대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어떻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누가 창애와 같이 자든 간에 그것은 난처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자 준석이가 불쑥 자기가 창애하고 자겠노라고 자청에 나선 것이다. 그는 당연한 주장인 것처럼 자기 말고는 창애와 잘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달수와 규홍은 그러한 준석을 잠시 동안은 덤덤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달수는 마침내 그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당황히 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럴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 그건 아무래도 규홍이가 창애하고 자는 것이 좋을 거야. 이 자식 봐. 규홍이가 언제 창애하고 잔다고 그랬어. 규홍이도 그렇고 무턱 너도 그렇고 모두 창애하고 자기를 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 누군 지랄쟁이하고 자기가 좋을 줄 알아? 언제 규홍이가 싫다고 그랬나? 이런 천치 같은 자식 봐. 같이 자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야. 말 안 하면 싫다는 건가? 그럼 뭐야 이 바보야. 잠자코 있으면 싫다는 거지 뭐란 말이야. 그렇지만 너 여태껏 규홍이더러 창애하고 결혼하라고 하잖았어. 그러고서는 네가 창애하고 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트집이야?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규홍이는 언제든 창애하고 결혼하면 되잖아. 언제든 결혼하란 말이야. 내가 창애하고 같이 잔다고 해서 규홍이가 창애하고 결혼 못하란 법이 어딨어. 난 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난 암만 생각해도 그래선 안 될 것만 같은데
똑똑히 좀 말해, 이 자식아. 뭐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뭐가. 내 생각으론 말이야. 네가 창애하고 자는 건 좀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어이 무턱, 그래 넌 언제든 나한테 대항만 할 테냐. 반대만 하겠느냐 말이야. 단 한 번이라도 내 의견에 찬성해 본 일이 있어? 거야 찬성할 일이면 찬성해. 내가 어디 찬성 안 한대. 그럼 왜 반대만 하는 거야? 오늘도 어째서 기를 쓰고 반대만 하려 드느냐 말이야.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암만 해도 그래선 안 되겠으니까 그저 안 된다는 게지. 안 되나 되나 당장 봐. 너 같은 자식이 반대한다고 내가 겁낼 줄 아니? 그러고는 누가 미처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창의방으로 가서 자겠노라고 하며 준석은 외다리로 성큼 일어서더니 저쪽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되는 판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는 달수의 머릿속에 벌써 오래전부터 준석은 창애에게 손을 대온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부쩍 떠오르는 것이었다. 겨울방학이 되어 규홍이가 내일이면 귀향한다는 날 저녁에 자기 딸하고 부디 결혼을 해달라는 박노인의 편지가 또 왔다. 그날 밤에 그들은 규홍이가 창애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맹랑한 문제에 관해서 또다시 열심히 토론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이라고 하지만 창애는 여전히 한 구석에 물건처럼 놓여 있었고 무명 시인 규홍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회포를 시로 엮느라고 책상에 달라붙어 여념이 없는 것이니 결국엔 판에 박은 듯이 준석과 달수의 그 운명적인 대립인 것이다. 오늘 밤에 준석이가 강경히 내세우는 이유로는 60이 넘은 박노인에게서 전후 3차례나 결혼을 청하는 간곡한 편지가 오지 않았느냐. 늙은 어른이 머리를 숙이다시피 3번씩이나 보내온 간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 서울을 떠나기 전에 박노인이 만족할 만한 확답을 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준석이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더라도 오늘 밤만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달수는 노상 여느 때 없이 흥분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얼마 전부터 창애의 몸에서 놀라운 이상을 발견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규홍이는 암만 해도 창애하고 혼인할 수는 없는 거야. 어째서 안 된단 말이야, 이 민충아. 어째서 규홍이가 창애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야. 난 절대적 규홍이니까 창애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암만 해도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 걸 어떡하노. 이런 어쩌리 같은 자식 보게 왜 안 된단 말이야.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원, 이렇게 답답한 자식이 어딨어. 달수는 잠깐 무엇을 망설이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최후의 기력을 짜내듯이 한 손으로 창애의 배를 가리키었다. 그러고는 신에게라도 항의하듯 필사적인 어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저 배를 봐. 창애의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저 배를 좀 봐. 간신히 그러고 나서는 어린애처럼 입을 삐죽거리다가 마침내 달수는 눈물을 좌르르 흘리는 것이었다. 그는 연신 2주먹으로 눈을 문질러가며 흑흑 느껴 우는 것이었다. 물론 그 자신, 자기는 왜 그다지 설게 울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제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에 닥들이게 되면 결국 의아하고 울어버리는 길밖에 없었듯이 달수는 지금 그와 흡사히 절박한 감정에서 울고야 마는 것이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해서 항거할래야 항거할 수 없는 무의미한 항거는 마침내 그에게 있어서
울음으로밖에 터져나올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달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규홍은 그래도 고개를 돌려 희죽희죽 웃으며 바라보았다. 창에는 그대로 바위 같다. 물론 문제는 준석이다. 그 얼굴에 살기를 담고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수를 노려보고 앉아는 것이었다. 그러한 준석의 시선에 부딪힌 달수는 대뜸 울음을 그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렀다.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번개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이 무턱, 너는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니? 대천지 원수냐? 준석은 또 한참이나 도끼 오른 눈초리로 달수를 쏘아보고 나서 이 자식아, 창해의 배가 불렀건 꺼졌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창해의 배는 어디까지나 창해의 배지 내 배는 아니다. 창해 배가 부른 게 어째서 내 죄란 말이야. 하고 악을 쓰듯이 들이대는 것이었다. 나도 잘 몰라. 나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달수는 울음과 웃음이 반반씩 섞인 영문 모를 소리를 간신히 그렇게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이 육실할 자식아, 너는 국적이다. 병역 기피자니까 너는 국적이나 같아. 이 자식 어디 견디어 봐라. 내 당장 경찰서에 고발하고 만다. 너 같은 악질은 문제없이 사형이야 사형. 내 당장 가서 고발하고 올 테다. 준석은 일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제야 규홍이가 따라 일어서며 준석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냐 못 참어. 절대적 못 참어. 이건 내 개인 문제가 아니야. 국가적 문제야. 이런 가짜 대학생을 이런 기피자를 그냥 둬? 준석은 소매를 뿌리치고 한사코 나가려고 버둥거렸다. 그런 걸 규홍이가 겨우 붙들어 앉히었다. 할 수 없이 주저앉기는 했으나 준석은 그래도 성에 가시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이 무턱, 넌 국적이야. 넌 기피자란 말이다. 그래, 군대에 나갈 테냐 안 나갈 테냐. 내일이라도 당장 입대할 테냐 안 할 테냐. 그렇지만 난 정말 국적은 아닌데. 난 정말 어떡하면 좋을꼬. 달수의 눈은 완전히 절망에 떨고 있었다. 국적이 아니야? 기피자가 그래 국적이 아니야? 그럼 당장 군대에 지원할 테냐? 국적이 안 될래면 당장 군대에 들어가란 말이야. 사실은 난 기피자도 아닌데, 난 고학생인데.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고학생이야. 생판 룸펜이지, 기피자지 뭐야. 어이 무턱, 네가 참말로 국적이 안 될래면 당장 이 자리에서 혈서를 써라. 자원 입대라고 혈서를 쓰란 말이야. 좋지? 취사 도구를 놓아둔 한편 구석에서 준석은 재빨리 도마 위에 얹혀 있는 식칼을 도마째 달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다. 달수는 흠칫 놀라며 약간 뒤로 물러앉았다. 준석은 연거푸 달수더러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며 규홍에게로 손을 내밀어 종이를 청하는 것이었다. 규홍은 여태대로 희죽거리며 바라보다가 지나친 농담일랑 삼가라고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되레 감춰버렸다. 농담이라니 이게 농담인 줄 알아? 어디 농담인가 진담인가 보기만 하라고 하며 준석은 문창지를 북 찢어서 달수 앞에 펴놓는 것이었다. 자 무턱 어서 손가락을 내놔. 이 자식 못 내놓을 테야? 싫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네 모가지를 댕공 잘라서 혈서를 쓸 테다. 달수의 얼굴에서 차차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으며 할 수 없다는 듯이 검지를 가만히 내밀었다. 그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리었다. 규홍이가 놀라서 준석의 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어느새 도마 위에서는 탁 소리와 함께 몇 방울의 피가 뻗치었다. 이어 절단된 손가락에서는 선혈이 철철 흘러내려 도마와 방바닥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자 써라. 얼른 혈서를 써. 준석의 음성도 흥분에 떨리었다. 달수의 얼굴은 이미 시체의 살색처럼 더욱 창백해지더니 입술을 약간 떨다가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기절한 것이다. 규홍이가 쫓아와 부둥켜 안고 달수 달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준석이가 불뚝 일어서더니 비칠거리며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어디 가느냐고 규홍이가 묻는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자신, 자기는 어디를 가기 위해 뛰어나왔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준석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어디로든 발을 옮겨 놓아야 했다. 그는 걸음을 떼었다. 밖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가졌다. 하늘의 별이 문제가 아니었다. 준석은 한쪽 다리 대신 사용하는 지팡이로 언 땅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1955년작